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장님.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비에제 항공에서 근무하시는 캡틴 존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시민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행을 시작한 지는 공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기 및 여러 가지 특수 임무를 하는 그런 비행기 그리고 전술 통제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정찰기 해서 한 공군에서만 5가지의 완전히 다른 타입의 기종들을 타고 13년 4개월 만에 전역하고는 대한항공에 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어버스 330 부기장으로 4년, 그리고는 이제 380 부기장으로 해서 다시 또 4년 해서 총 9년을 대한항공에서 부기장으로 에어버스 기종만 타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결심으로 이제 퇴사하고는 에어부산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가면서 다이렉트 캡틴으로 가서 거기서 기장 승급 마치고 총 2년 동안 에어부산에서 근무하고는 여기 지금 현재 비에젯 경력 기장으로 입사해서 지금 현재 4년째입니다. 공군에서도 진짜 비행기 많이 타셨고, 대한항공 가서는 에어버스만 쭉 타셨네요. 네네. 그리고 최고의 항공기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이제 380도 타시고. 예, 그때 제가 좀 회사에서 행정직 부기장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좀 근무를 하면서 그때 380 요원을 뽑는다길래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돼가지고 탔습니다. 예. 그럼 대한항공에서 되게 쭉쭉쭉 잘 가고 있었잖아요. 보직도 받으셨고, 항공기도 좋은 거 타시고 하셨는데, 갑자기 에어부산으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큰 이유는 이제 에어버스를 계속 타고 싶었던 그 열망이 제일 컸고, 물론 뭐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다 똑같다. 근데 제가 공군에서 탔던 비행기들은 대부분 딱 보잉은 아니지만 미국식 스타일의 비행기를 타다가 이제 대한항공 와가지고 에어버스를 탔는데 에어버스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른 비행기거든요. 처음에는 그 330 부기장으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음, 아니, 이 비행기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뭐 F콤이나 해서 뭐 시뮬레이터 타고 다 했지만, 실제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매뉴얼로 차라리 이럴 때는 해보고 싶은데, 네. 계속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아니, 왜 이건 이렇게 했지? 그랬는데 적응을 하고 나니까, 물론 적응하는데 한 1년 이상 실질적으로 비행을 하면서도 이제 부기장으로 하면서도 그냥 외워서 또는 그냥 훈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원리나 어떤 그 에어버스의 개념을 몸소 느끼기까지는 최소한 1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면서, 이거 정말 에어버스의 이 칵핏의 어떤 개념은 너무, 이건 천재들이 만드는 거다. 네. 예, 어떻게 그 40년대, 50년대부터 이 개념을 생각을 했을까 음,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에어버스맨이 돼버린 거죠. 예. 실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보잉이 버튼 한 30개 조작할 동안 에어버스는 하나 딱 하면은 된다.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예. 조종사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편하기도 한데 긴급 상황 같을 때 저희가 테이크오버해서 그냥 바로 쫙 조절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 시킨 다음에 다시 자동화 모드로 이렇게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공군에서 한 13년 동안 하면서 사실 뭐 밀리터리 조종사들이 뒤에 어떤 승객을 태울 때도 있지만 안 태우고 그냥 혼자 스스로 이렇게 미션을 하는 경우에도 미션 컴플릿이 목적이지 네, 어떤 뒤에 컴퍼러블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에어버스 330으로 와가지고 훈련 받고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시뮬레이터 탈 때는 이제 승객을 사실 잘 고려를 안 하는데 이제 음, 실제 비행하면서는 내 뒤에 한 200명, 30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컴포러블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면서 비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정해져 있는 어찌 보면 안전팩터를 많이 고려를 해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음, 범위를 지켜가면서 하는 게. 그쵸. 공군에서는 안 되면 그냥 러더 빡 차고 보도 한순간에 쫙 처리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끽 해봐야 속도 인크리즈 및 정말 급하면 이제 스피드 스피드 브레이크 브레이크. 쓰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많이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이 강화율이 안 나오거든요. 네. 에어버스는 특히나 이제 양력을 좋게 비행기 그 날개의 스윗백이 보잉보다는 많이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 이렇게 강화율이 안 나와요. 그런 음.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막 답답할 때 많은데 그래도 점점 저도 이제 에어라인 조종사가 되어 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에어버스 비행기가 제 기준에서는 정말 그나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행기들 중에서 제일 낫다. 지금 제가 에어버스만 탔던 제 경험상으로는 다시 어떤 에어버스를 이제 관두고 다른 데로 전환하는 건 음. 솔직히 이젠 싫어요. 예. 그냥 음. 에어버스만 계속 타고 싶어요, 저는. 음.
근데 대한항공 계속 계셨어도 승급하고 나서 737 타시고 다시 에어버스 갈 수도 있고 에어부산이라는 거는 훨씬 더 작은 회사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이동할 필요가 예, 있었을까요? 예. 제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계속 에어버스를 타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네. 당시 뭐 다들 전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뉴욕 공항에서 조 패밀리의 어떤 음, 분에 의해서 램프 리턴한 그때 당시 제가 비행을 하진 않았지만 제 같이 있던 동료분들이 예, 그런 일을 당하고 예,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음. 예, 근데 저희 조종사들이 보기에는 아, 이제 빨리 해외로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 이직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예, 예. LCC로 와서 기장 경력을 빨리 쌓아서 1년이라도 더 빨리 쌓아서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시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기자님도 해외에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네. 이유가 메인이셨던 건가요? 아, 그거는 진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정말 고려 요소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 에어부산 가면서 그냥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간 거 맞아요. 계속 에어버스 320으로 이제 안주하려고 했죠. 가서 이제 전환 음, 끝내고 네, 안주하려고 갔는데 아시겠지만 그 LCC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인 LCC 중에서도 네. 사실 좀 비참한 현실이긴 하지만 에어부산 우리 조종사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당시 제일 적게 받아요. 단가가 이제 음, 비교를 해봤는데 네. 기장님이 계셨던 제주가 그나마 제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 같은 어떤 시간을 네. 비행을 해도 예, 그래요. 거의 뭐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예, 네. 비슷비슷한데 단가는 정말 작았어요. 음,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게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끝까지 그 은퇴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네.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다 보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게 점점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다들 이제 그럼 중국이 어떠냐? 지금 중국이 대세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중국 가기 싫었거든요. 여행으로 그냥 잠시 갔다 오는 거랑 사는 거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죠. 도저히 거기 가서 살 어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음, 그게 그냥 있는데 BHS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신생항공사 이제 네, 출범한 지 한 2, 그렇죠. 3년밖에 안 되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페이도 그리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큰 메리트였던 거죠. 제가 이제 음, BHS 오게 된. 음,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결국 어찌어찌 해서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뭐 그렇게 후회하진 않습니다. 아, 네. 지금 비엣젯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프로모션 할 때 굉장히 활기찬 이런 분위기로 신생 옷도 좀 파격적이죠. 예, 파격적인 걸스카웃 같은. 걸스카우트 예, 같은 옷 예. 입고 이제 객실 승무원들은 그렇게 비행하고 아무래도 한국에 이제 그 경직된 문화 싫어서 나온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사건들도 있고 문화는 어때요, 거기는? 제가 이제 4년 됐는데 네. 처음은 조인을 해서 하기 전부터죠. 하기 전부터 여기는 조종사의 비율 자체도 그 외국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음, 보니 그 웨스턴 스타일의 자유분방한 하지만 그 안에서도 책임지려는 책임지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기본적인 룰은 있지만 그 범위를 안에서만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조금 제약을 하지 않는 그리고 여성분들도 뽑을 때 회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이분들의 어떤 그런 네.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음, 임기응변하는 거 약간 다르게 보는 것들이 이제 그분들의 탤런트 능력을 많이 좀 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그 경향도 그렇고 해서 비엣젯이 굉장히 왔을 때 처음에 제가 적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어, 아, 이래도 되나? 내가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이걸 지금 당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음, 하다못해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공군에서 네, 나름 그때는 이제 젊은 시절이고 나름 어떤 그 국가관이 투철하다 보니 군사 보안 굉장히 강조하지 네, 않습니까? 그 네. 군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장교고 이제 비행을 하는 조종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5가지 종류의 그런 기종들 탔는데도 지금 제가 제 수중에 그런 여러 기종들을 타면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젊은 어떤 시절이 젊은 추억이, 시절의 추억이 없는 거예요. 네, 당장, 음, 당장 현재. 제 머릿속에만 있는데 이것도 한정되어 있는 기억인 거죠. 음, 네, 그거를 대한항공 오면서 이제 느꼈죠. 처음부터 느낀 건 아니고 막 비행하다 보니 이제 뭐 330도 좀 타다가 38을 넘어가면서 이제 여유도 생기고 그래도 약간 시니어 부기장이랍시고 조금 네, 여유도 생기고 하다 보니 하늘이 정말 이쁘게 보이고 예, 여유가 생기니까 네, 그러면서 이걸 찍고 싶고 담고 싶고 한데 사실 좀 많이 아쉽죠. 그런 것들이.
많이 못 담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에어부산 가면서 이제 기장승급 끝내고 좀 비행기도 여유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씩 예, 사진도 찍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웃으시면서 재밌게 지내시니 뭐 하세요? 이래 봤는데 그게 인스타인 거죠. 음, 인스타그램. 네. 저는 당시 아무 어떤 SNS를 하지 않았어요. 네. 미디어 자체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터라 안 하고 있었는데, 기장님 이거 모르시냐고, 지금 핫하다고 하면서, 이거 뭐지? 나 이제 모르고 지내왔는데, 부기장들도 가끔 뭐 그런 걸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뭔가 소통을 하려면, 나도 이런 걸 해야겠구나. 좀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기장님하고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그쵸. 소통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전혀 내 주변에 가까이 있진 않지만 그러한 걸로 통해서 비슷한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분들을 알게 돼 가는 과정이 또 재미있는 거예요. 음, 나름.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음. 네.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20대, 30대 초반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시기에 추억, 그리고 가장 열정을 쏟았던 비행에 대한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예. 너무 아쉽네요. 이제서야 이제 사진을 좀 찍고, 지금은 SNS 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뭐 시간 나면은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어찌 보면 갇혀 있다 보니까 네, 네, 더더욱 그 한국에서의 인스타 친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정도 이렇게 보게 되고, 어제는 눈이 왔구나, 음, 어제는 뭐 비가 왔구나, 추웠구나,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보고, 요즘 좀 위험하구나, 예, 음, 마스크 꼭 써야 되는구나, 뭐 그런 음. 것들을 꼭 굳이 제가 뉴스를 보지 않아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보고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기자님도 인스타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군대에 또 오래 있기도 하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기내에서도 사진도 찍으시고 또 회사 문화도 그런 거에 전혀 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예, 예. 오히려 여기는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홍보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예, 직원들끼리의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서도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한국은 SNS 뭐 카피해서 찍어서 올렸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징계 대상으로 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두 군데의 문화를 동시에 이제 다 보셨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면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금 아직도 한국은 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칵핏에서 네, 어떤 지금 여기도 이렇게 특정 부분 우리 플라이트에 관련된 정보에 네, 대해서는 여기도 약간은 좀 그런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는 안 하거든요. 칵핏에서 비행하는 모습들을 유튜브로 또는 여러 가지 SNS로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올린다 하더라고요. 음, 또 유튜브, 지금 페이스북을 안 하기 때문에 직접 페이스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유튜브는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SNS가 발전하리라고 제가 젊은 시절엔 이런 것조차 있지도 않았고, 예. 전혀 그쵸. 상상을 못 했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확실히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언제까지나, 사실 군 비행기도 아닌데, 물론 네, 테러의 위협이 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는 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스트릭트하게 뭐 이건 안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 그럼 안 찍어. 조금 찍더라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이렇게 가려야 하거든요. 네, 그래 되면은 일반인들, 특히 이제 항공 조종사를 꿈꾸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대리 만족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네, 부분을 못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음, 군사 보안도 많이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 정말 안 됐던, 다 안 돼. 네. 무조건 안 돼. 공항에서 군사적인 그냥 사진 어 도착 안 됐잖아요. 아유. 그래서 네. 저도 제가 없잖아요, 지금 네. 진짜. 그걸 따르다 보니. 몰래 몰래 찍은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때, 저런 것 자체도 난 싫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걸렸을 때 그 어떤 처벌이 또 두렵기도 했고, 예. 네. 그래서 진짜 그러다 보니,
바보같이 저 스스로가 저는 너무 스투피드했다. 당시 내가 네. 너무 고지식했구나.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완화 좀 시켜주고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네, 네. 조종사들이 이제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보통 인식으로. 그리고 실제 조종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돈 좀 많이 벌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재테크 같은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재테크들을 네.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실질 결론은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제 벌이 제가 버는 이 월급으로 그동안 이제 모아왔던 것이 다고 하다못해 보험도 솔직히 해외로 나오면서 다 끊었어요. 예. 끊긴 거나 다름없죠, 뭐. 네. 그러다 보니 현재 제가 만약에 어떤 불상사를 당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이 BTS에서 해주는 베트남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보험,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재테크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약간 도박성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도 요즘 네. 벌써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핫하던데 제가 피땀 흘려 정말 네. 이렇게 모은 돈을 이걸로 뭐 저축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요즘 이자율이 얼마 나와서 이게 플러스 알파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모아놓는 거죠. 모아놓는 거고 최소한 내가 피땀 흘려 번 이 돈을 나는 쉽게 물론 잘 됐을 때 좋지만 잘 된 사람의 케이스가 10명 중에 1명 뭐 이러니까 뭐 잘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시기를 또 다 겪고 가야 되고. 겪고 예. 아무래도 그리고 그렇게 불린 다음에 계속 그걸 또 네, 유지하거나 더 불리고 싶어서 계속 거기에 몰두를 하면 제 본업에 그쵸. 이렇게 불성실을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제 사실은 제 아내한테 처음 결혼하면서부터 이 경제권을 다 넘겼어요. 그쪽으로는 제가 신경을 쓰기 싫어서 네. 다만 제 아내한테 주문은 한 10년 후 네. 또는 15년 그때마다 틀리겠지만 꼭 우리 집을 갖자.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난 모든 걸 주겠다.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준 그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서 계산해보니 정말 얼토당토 않은 금액을 제가 주면서 집을 나중에 당신이 알아서 해라. 뭐 10년, 15년. 정말 도둑놈이죠. 네, 아마 조종사들이라는 특성상 조종의 기량이 스트레스와도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다른 일이랑 다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아무래도 생각이 다른 데 집중되어 있으면 본업의 능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네. 군인 같은 경우는 계속 또 뭐 시험도 있고 또 항공사는 또 에어라인도 계속 시험이 있고 기종도 변경해야 되고 승급도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한 번의 실수가 또 우리는 끝날 수 있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본업에 올인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항상 주문을 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제 직업이 조종사다 보니 비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여자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예를 들어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하면 저 노땅들 어떻게 군대 얘기를 하면 이제 재미없다 아무 뭐 싫다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런 술자리에서 나오는 비행 얘기가 물론 어찌 보면 좀 너무나 가벼운 얘기고 별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야 내가 저번에 이런 당했는데 이거 난 이렇게 저지른다. 나중에 내려와서 다 이렇게 다시 규정과 절차를 보고 해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그때 올바랐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있죠. 것들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실제로 겪게 되면 먼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규정이 이런 거였는데 하고 그쪽을 먼저 딱 보게 되죠. 물론 이제 기존문정기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걸 딱 봐가지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바로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제3자 다른 사람의 타산재생인 거죠. 다른 사람의 그런 거를 이제 제 거화하는. 그래서 조종사니까 조종 얘기하지. 네. 무슨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조종 얘기, 비행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업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어쩌면 사실 비행이 너무 저는 좋아요. 아직도 비행 나갈 때만 되면 신나고 즐겁고 우리가 항상 그 비행을 나갈 때 세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비행기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기상 보잖아요. 그렇죠. 아, 날씨가 오늘 어떻지? 데스티네이션 기상 예보는, 이렇게 막 체크하면서, 야, 바람 많이 불겠네? 시정 많이 떨어지겠네? 이제 그래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멤버, 네. 같이 비행하는 기장, 부기장. 저는 이제 기장이 부기장. 사실 기장들은 한국에서는 진짜 부기장 눈치 안 봤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게끔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사실 그런 분위기고, 그게 사실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되게 개성들이 강하잖아요. 네. 예, 이 외국 친구들이. 외국인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어떤 성격이며 어떤 문화권인가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을 나름대로 어떤 악조건에서도 같이 CRM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되니까 네. 아무리 이 친구가 스킬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난리가 떨어져도 네. 당장은 비행을 해야 되니까 공중에서 네.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예비 맞습니다. 누구 탄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니까 뭐 개인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 비행에 대해서도 약간 좀 물어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조금 말이 안 통하거나 문화권이 너무나 다른 그러면 이제 또 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면서 비행을 나가는데 이 세 가지가 뭔가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정말 잘 돼요. 그쵸. 잘 되는데 제가 해보니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날에도 제가 이제 그 위험 요소예요. 제 스스로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긴장을. 그랬을 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항공 테이크오프 브리핑과 랜딩 브리핑 맨 밑에 부분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아, 오늘 내가 이렇게 브리핑을 마쳤는데 우리가 비행하면서 언제든지 실수를 하거나 이상한 일이 있으면 조언을 해라. 네. 나 다 그러니까 뭐 딱 그 문구는 아니지만 헤지테이트 하지 말고 네.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너가 잘못된 조언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네. 하지만 그렇죠. 네가 봤을 때 내가 실수하고 있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조언해라. 네. 저희도 항상 any advice welcome이라고 꼭 예, 얘기하잖아요. 그 말 welcome to your advice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무리 좋은 날에도 제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친구가 가끔 얘기를 해서 정말 물론 이제 계속 얘기를 안 하면 계속 하면은 잘못될 수 있는데 미리 얘기해줘가지고 오케이 땡큐 하고는 이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CRM이 필요하다. 네, 이런 물론입니다.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한국에서처럼 약간 권위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더 위험할 수 있는. 네. 예. 인간은 뭐 당연히 실수가 가능한 거니까요. 인간이랑 네. 그게 실수 안 하면 인간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비행을 하는 게 전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그 재테크 이야기를 왜 처음에 물어봤냐면요. 너무 기장님들도 그렇고 제 동료들도 그렇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테크 관심이 있긴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뭐 거의 한 10% 미만이에요. 비교했을 때. 그래서 네. 조종사분들의 재테크에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또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로 비행 좀 쉬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다가 재테크가 사람들이 메인 관심사구나. 어쩌면 그런 거를 조금 알게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비에젯에 4년 정도 계셨는데 비에젯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태국에 있지만 태국에 한국 에어라인 근무하시는 분이 4명이 전부거든요. 근데 비에젯만 하더라도 한국인 조종사 기장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부기장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객실 승무원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한국 사람들과의 좀 교류가 좀 있나요?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은 어느 정도 여기 베트남 코로나를 이렇게 언더 컨트롤 할 수 있다, 잡았다 해가지고 그게 좀 강화시키진 않지만 한때 좀 이렇게 좀 퍼졌을 때는 막 여기도 못 모이게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런 이렇게 못 모이고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제가 지금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도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막 뭘 배우거나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딱 누가 뭘 합니까? 예. 네. 아니고 하는데
한국처럼 계속 윗분이랍시고 기장을 모셔야 되고 어느 그 항공사의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을 모셔야 정말 그런 분위기는 여기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걸 요구를 하면 네. 금방 소문나서 진짜 왕따 당할 거예요. 우리 정 기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꼭 한국 캐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행 나가면은 기장이자 이제 PIC잖아요. 네. 커맨더다 보니까 이제 부기장하고 우리 칵핏 브리핑을 마치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할 때 그날 퍼서가 누군지 다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만났던 퍼서면은 딱 알아보지만 처음 보고 이러면 퍼서 이래 찾아요. 그래서 네. 퍼서랑 굉장히 많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물론 이제 전체 다른 캐빈들도 인사하고 이럴 때 이제 다 눈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지만 네. 합동 브리핑 할 때는 퍼서랑 많이 하면서 이제 왜 저는 PIC고 이 전체 비행에서 제가 이제 커맨더다 보니까 그다음 칵핏에서는 기장이자 부기장과 둘이서만 있는데 캐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떻게 큰 세세하게 그걸 못 하잖아요. 사무장인 퍼서한테 승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캐빈의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이분이 책임 아닌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캐빈 승무원하고 이제 굉장히 이 퍼서를 약간 제껴두고 얘기를 하게 되면 퍼서가 소외감 느끼고 캐빈은 여러 명이니까 근데 퍼서가 저하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하죠. 일부러라도.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퍼서하고 약간 좀 기상이 안 좋은 날 어떤 네. 약간 이벤트성이 있을 만한 날 잘 풀어 헤쳐나가면은 기억이 오래 남죠, 또. 그 퍼서도 자기를 믿고 자기한테 지시해주고 자기가 그다음 가서 캐빈들한테 쭉 얘기하고 해가지고 막 그걸 하다 보면 저를 인식을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도 네. 캡틴 저번에 나하고 어디 갔을 때 이렇게 기억나? 아, 그게 너였구나. 미안하다. 내가 지금 잊고 있었는데. 아, 내가 지금 이제 늙어서 그러니까 한 두 번 더 만나야 내가 네. 완전히 기억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그 외국이라 이름도 외우기 어렵잖아요. 아유, 정말 이런 거. 그냥 퍼서예요, 퍼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으로 비행도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벌써 1년이 넘어갔어요. 이 코로나 맞습니다. 예. 사태가 항공업에 완전히 덮친 지 베트남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아, 베트남은 항공업계 위주로. 예, 네. 항공업계를 봤을 때 사실 이 베트남은 그 남북으로 길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네. 길고 또 제일 큰 도시는 여기 남쪽에 호치민이고 그런데 수도는 저 위에 하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도로나 철길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긴 나라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제일 활성화된 건 이 항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그 태국도 그렇습니까? 커피가 없어요.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공항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네. 국도 전체가 없어요. 예, 제한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새벽에 출발해서 하노이에서 여기까지 온다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네. 2시간이면 이제 도착하고 그런 아침에 여기 와서 또 일 보고 다시 또 돌아가고 굉장히 그 24시간 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밤에도 비행기를 타요? 국내선인데도? 예, 예. 많이 탈 때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런 여기 때 설날 이럴 때는 정말 붐비고요. 하루 종일 붐비고 밤새도록.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날에도 보면은 여기서 이미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요일 어떤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는 많이 사람들이 이동 어느 구간을 많이 한다면 미리 여기 회사에서 베트남 국토부에다가 그런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정기도 미리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설마 이 새벽에 하고 나가보면 사람 많아요. 부지런하네요. 여기는 새벽 그렇게 밤 비행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딜레이돼서 늦게 오는 경우는 있어도 여기 그 달랏이라고 이렇게 해발이 높은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려면은 당연히 여기 고속도로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지방도로. 근데 그 지방도로도 그냥 왕복 2차선인 거죠. 그리고 또 도로의 어떤 노면도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려면 산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환경 파괴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쭉쭉 뻗은 고속화 도로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짧은 여기서부터 그냥 직선거리는 짧거든요. 이제 돌아가니까 그 가는데도 한 4시간, 5시간 그 걸리는 것을 그래서 뽕 떠가지고 40분, 30분 만에 딱 내려가니 도착을 하니 사람들이 급한 사람이나 그거 차 타기 힘든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항공 운수업이 네.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앞으로도 향후 네.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국내선만으로도 사실은 큰 적자는 안 본다고 저는 봐요. 그렇구나. 국제선을 끼면 더 하노이랑 되고. 뭐 호치민이 2시간 정도 거리니까 예. 뭐 한국에서는 제주 해봐야 55분. 50.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괜찮은 거리네요. 그래서 팬데믹 때 초반에 네, 좀 여기도 여기저기 사람 확진자가 나오고 그럴 때 이제 네.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약간 좀 주춤한 건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약 승객이 적으니까 아예 캔슬되고 예, 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풀리면서 여기는 아예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봉쇄를 해가지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본인이 돈을 내고 이렇게 쿼런틴 다 하고 음, 뭐 검사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 이제 좀 컨트롤이 됐잖아요. 요 네. 안에 이 나라 안에서만큼은 음,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점점점 지상 그 어떤 어?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바뀌니까 다시 또 당연히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음, 국내선만 했는데도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좀 많이 활성화돼서 비행 많이 할 때는 연속으로 한 4일, 5일 아침 음, 새벽에 출근하고 하면서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 예. 음,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뻥 뛰어서 또 쉴 때도 있었고. 예. 음. 근데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아니죠. 그럼요. 지금 그러면 비행기가 몇 대 정도 원래 있었어요? 원래는 거의 한 70대 넘게 있었는데 어, 최근에 한 달 전인가 또 새 네. 비행기 또 들어왔어요. 어, 3일 니오 새 아니, 비행기 들어와가지고 국내선만 지금 돌리는데도 꽤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많이 돌아가고 있죠. 예. 아, 그런데 또 이렇게 하노이 공항 가면 국제선 네. 터미널이나 여기 호치민도 마찬가지로 국제선 터미널 앞에 이렇게 왜 많이들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오랜 기간, 장기 시간. 그 안에 보면 또 비행기도 한 2대, 3대 이렇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남긴 남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죠. 뭐, 한국의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예. 한국의 LCC 항공은 뭐, 예, 맞아요. 지금, 사실은,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은 아세요? 우리 여기 베트남 비엣젯이 네, 팬데믹 전에 네. 외항사 중에서는 1일 하루에 들어가는 편수가 가장 많은 항공사였어요. 그 인천에. 인천만 하루에 12편. 아, 근데 저 부산 또 대구 이런 거 치면은 뭐 13편, 14편 하루에. 그러니까 엄청 많네요. 엄청났죠. 그때 네. 당시. 인천을 펀딩했는데 새벽 비행기를 인천을 가고 있는데 관제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네. 하나 질문이 있는데 거기 비엣젯에 지금 비행기 몇 대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40대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한 40대 넘는다. 정확히 말해서 한 40대 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예. 왜? LCC 한국에서 LCC가 40대 넘는 건 제주가 그렇게 넘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 나와서 한 40대까지 밀렸던 것 어, 같아요. 네. 지금은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죠. 훨씬 전이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한 70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왜냐면 자꾸 새벽마다 그냥 수많은 비엣젯이 들어오니까 음, 인천으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예, 음, 이분들이 질문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이 빨리 팬데믹 풀리면 네. 정말 자주 갈 수 있는데 꼭 여기 사이공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노이나 다낭, 다른 다나 이런데 조종사가 부족하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거기를 미리 가요. 가서 이제 음, 데드나 또는 비행기 갖고 가서 거기서 트랜짓 해가지고 다시 이제 국제선을 뛰는 거죠. 예, 그런 음, 식으로도 하거든요. 네, 조종사 돌려야 되니까. 네, 그 시절이 그립네요, 진짜. 네. 그러면 한국 지금 마지막으로 다녀오신 게 언제예요? 작년 2월 아, 중순이었나? 그때만 해도 마지막, 집사람한테 여보 또 잠시 후에 봐. 한 며칠 후에 네. 봐. 이랬는데 끊긴 아, 버린 거죠. 마지막 락다운 바로 전에 이제 다녀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아, 1년. 봉쇄가 계속 이어진다거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정 기자님도 저도 그렇고 아마 딴적인 어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은 좀 희망적인 게 지금 백신이 이제 맞고 그 백신 여건이 일명 백신 여건이라 가지고 네. 그 어떤 그렇게 맞고 합의된 나라에 한해서는 쿼런틴 없이 그냥 왕래하자 그런 음, 것들이 정말 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예전만큼 바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선도 뛰고 그러다 음,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물론 그런 희망 없이 솔직히 못 살잖아요. 약간은 좀 희망 고문 같긴 한데, 네. 물론 그때 가서 안 돼버리면 또 절망할 거 아닙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 뭐 지금 한국에 지금 에어라인은 계시던 분들도 지금 힘든 상황. 네. 나와버리고, 실제로 뭐 회사 쫓겨나고 하는데,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돌아간다는 것도. 네. 물론 저도 지금 마음먹으면 한국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네. 정리 다 하고. 하지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당장 수입이 없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월급이 원래는 좀 세다고 저도 해서 여기서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한 10분의 1, 이제 조금 좀 올라가지고 한 5분의 1 정도 되겠다. 예. 네, 그 비슷합니다. 정도. 저희랑. 예. 초반에는 엄청 깎여가지고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기존 네. 받는 거에. 네. 그러니 그때만 해도 엄청,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었죠. 예. 그래서 재테크도 없지 않은 생각했지만, 안 돼. 난 하면 안 돼. 하면 난 다 말아먹을 거야. 막 네.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어느 나라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상황이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비교를 해서 보자면, 제가 있는 태국이나 아니면 저희 많은 동료들이 있는 한국이나 중국, 뭐 이런 데 비해서 그나마 가장 상황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에어라인 저도 입장에서 봤을 주변을 때는. 보니까 네. 좀 여기가 그나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이 제일 빠르고 네. 편하다 보니 음. 이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많이들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제발 소원은 월급 좀 올렸으면. 네. 아유, 뭐 모든 직장인들의 소원이죠. 그러냐. 네. 그거는. 해외에서도 벌써 4년 계셨고, 앞으로 조종사의 커리어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세요?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이 320, 321 기장으로 은퇴 때까지 사실 여기서도 이제 65세까지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큰 제가 사고 외국인도, 안 치고 예. 네. 몸이 견뎌내는 한은 65세까지 정말 하고 싶고, 사실 에이스는 전장에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에이스 뭐 하르트만이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여러분 있잖아요. 2차 대전 때는 미 해군의 에이스, 미 공군의 에이스, 하여튼 그런 에이스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무리 많이 격추를 시키고 해도 전쟁 끝까지 살아남아야지만 진정한 에이스라고 사실 우리가 평을 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격추시켜도 적을 잡아도 결국 그분이 이렇게 전장에서 죽으면은 사실 에이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에어라인에서 에이스는 뭡니까? 몸이 허락하는 한 네. 정년까지 안전하게 별탈 없이 무난히 무사히 마치는 거. 네. 그게 사실 에이스거든요. 모든 에어라인 조종사가 꿈꾸는 그렇죠. 에이스죠. 맞아요. 우리는 100번 비행을 해도 100번 다 안전하게 마쳐야 돼요. 99번 안전하게 마쳤는데 마지막 100번을 어떻게 사고가 났네? 네. 다 필요 없어요. 네. 다 필요 없어요. 최악의 네. 조종사로 남는 거죠. 불명예로. 그럼요. 네. 그 썰리 기장 그 허드슨 강에 착륙했던 그분이 42년 동안 비행했었나? 그 다 209까지 다 쳐가지고 네.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이 네. 낮은 고도에서 포탈 엔진 페일리어 됐을 때 처치를 어떻게 하라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렇죠. 하지만 본인은 그때 가장 리즈너블한 판단을 해가지고 헤쳐나가서 결국은 디칭 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때 당시 가장 그분이 미스? 실수라고 할 만한 게 디칭 하기 전에 우리 에어버스 320에는 물론 330, 380 다 있어요. 아마 보이도 있을 겁니다. 디칭 푸시 버튼이라고 디칭하기 전에 모든 그 열려 있는 것들을 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동으로 닫는 조치들이 있죠. 그런 것도 피칭 있고. 버튼이 아니라 뭐 이제. 그 수동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네. 우리 피칭 버튼이 있어요. 그걸 네. 누르면 얘가 닫혀요. 그래서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닿으면 이제 물이 안 스며 들어오는 거죠. 기내로.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날은 다 LP도 키고 다 잘하셨는데, 착륙도 잘하셨는데, 이제 그 디칭 푸시 버튼. 왜? 절차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생각으로,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됐다 하고,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신 거지. 그래,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깔아앉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아직 건져 올려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에어버스 그 QRH죠. QRH 맨 뒷면에 예전에는 이머전시 이베큐에이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거 바로 위에 로우 엘티튜드에서
토탈 엔진 페일리어 됐을 때 이 절차가 디칭과 포스 랜딩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 있어요. 생겼어요. 그 썰리 기장 그 사례 이후에. 네. 그리고 그걸 그 이후에 저희가 연습을 한번 했었고, 비슷한 상황으로 해서. 네. 예. 엔진 꺼진 상황에서 디칭 이제 그걸 쭉 이렇게 한번 해봤었고, 시뮬레이터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공중 저 하이 엘티튜드에서 네. 이 토탈 엔진 페일리어 상황에서 엔진 스타트하고 뭐 이런 하는 절차가 QRH 중간에 있어요. 네. 있는데 로우 엘티튜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왜 그 에어버스에서 그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냥 QRH 딱 뽑으면 맨 뒷면에 그냥 이걸 펼치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냥 딱 딱 들면 맨 뒤에 딱 나와 있어요. 저고도에서 이베큐에이션 절차처럼 그대로 절차처럼 바로 딱 나와요. 같은 면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베큐에이션만 있고 네. 허용 빈 공간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꽉 찬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비행에 있어서는 계속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고 그런 백스토리를 알고 그걸 보면 뭔가 이게 달리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재밌는 또 스토리 오늘 들었네요. 인생 목표는 네. 제가 아는 주변의 부모님, 제 가족들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화목하게 지내고 가능하면은 이제 순리대로 이렇게 보낼 분들 보내고 저도 그냥 순리대로 죽었으면. 그래서 인생 목표라기보다는 좀 지금 저는 사실은 그 어떤 인생 목표를 저는 이뤘어요. 조종사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조종사였어요, 꿈이. 그렇죠. 그래서 그 조종사를 공군사관학교 가면서 먼저 이렇고 그때도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사관학교 가고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군 조종사로 또 많은 우리 동기들이 또 이렇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탈락한 동기들도 있고, 네.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 순간순간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관두고 다른 좀 편한 일을 찾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진짜 솔직히. 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에어라인의 부기장 생활도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나름 해서 기장 달고 이제 기장으로서 지금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지금 이 기장을 안전하게 가능한 오래 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싶어요, 비행을. 그래서 저는 비행을 즐기는 마인드지 딱딱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이 생에서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이 생에서는 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큰 욕심 안 부리고 네. 돈 크게 모으고 이런 욕심 안 부리고 저는 그냥 이 생에서는 제가 이룬 이 꿈을 계속 즐기면서 가고 싶어요. 네. 기장님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나서 기장님이 왜 인스타를 이렇게 즐거운 사진들을 올리고 하는 거를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이제 인스타에 사람들이랑 즐거운 사진 올리고 할 때는 기장님 워낙 이제 밝은 성격이고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비행을 이렇게 더 즐기고 싶어 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장님 인스타를 제가 팔로우 하면서 얻은 또 수확인 것 같아요. 정말 그 기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비행을 항상 하고 있지만 매 비행 한 번 한 번이 안전하게 랜딩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 같아요. 매일 하는 비행이라 똑같을 것 같지만 항상 새로운 부기장이라고 새로운 날씨에 새로운 캐빈 크루에 새로운 승객이랑 새로운 데이스테이션을 많이 가니까 매 비행 65세까지 꼭 안전하고 기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게 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 났을 때 썰리 기장처럼 비슷한 사고 나고 이랬을 때 숨이 남아 있는 한 승객이라도 의자에 끼어가지고 못 구해내는데 비행기는 깔아앉고 있고 뭐 불이 나고 있고 그랬을 땐 그 승객과 손잡고 죽어야죠. 완전히 숨을 거둬서 모를까. 숨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 분을 내가 책임자인데 그 비행기 내가 책임져 커맨더인데 어떻게 그분을 끝까지 그냥 못할 것 같으면 같이 죽어요. 그 마음으로 저는 그냥 진짜 비행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비행하는
하는 내 비행기 탄 손님은 무조건 안전하게. 그게 최우선이고, 혹시나 잘못됐더라도 끝까지 간다. 네. 그런 마음 없이는 진짜 이 PIC 기장하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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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월호 같은 일이 생긴 거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선장이 먼저 도망가고,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네.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을, 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